쳐? 예. 내가 치고 시작해? 네. 네, 그러면 진표TV 제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방송에서 주신 의견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딤너너님, 네, 우선 우리나라의 그 투자 펀드들이 너무 규모도 적고 개수도 적다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은 이후 선진국들은 금융개혁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의 60% 정도를 융자가 아닌 투자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많은 벤처 투자 또 엔젤 기업 투자 기업들이 생겼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중에 융자가 98.8%, 투자는 1.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는 이 중소벤처기업들이 마음 놓고 도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금융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투자의 비중을 높여가느냐, 금융그룹들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투자 중심으로 해서 수익력을 극대화하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도록 금융을 개혁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 3법을 지난 9월에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규제를 어떻게 하면 혁파할 수 있느냐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제대로 효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복잡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각 법령의 규제 체계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개혁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체계는 그대로 놔두되 이 세 법, 이미 통과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이 세 법에 대해서는 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제품, 신기술,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제품, 새로운 사업이라고 인정받으면 그러면 기존의 모든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나 임시허가제도 등을 통해서 4년간은 규제에 아무런 적용 안 받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복잡한 규제 체계를 혁파하는 데 좋은 그 대안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에서 문봉진님 주신 의견인데 아주 쉽게 잘 받아들였다니까 아주 보람이 있고요. 또 저보고 사고가 젊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젊지는 않지만 그러나 경제를 전공으로 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늘 경제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새로운 노하우 이것을 모색하는 것이 경제의 특징이니까 늘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왕유리 구슬님이 대박 하시면서 앞밖에 추천드렸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많이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트위터 엘리님 날씨 추워졌다고 건강 걱정해 주셨는데 제가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면서 건강관리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경제 문제를 쉽게 풀어주고 쉽게 전달이 해주셨다고 임미님 고마운 말씀 주셨는데 제가 진표TV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떻게 하면 쉽게 그러나 정확하게 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시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쪽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7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 경제가 어떻게 흘러왔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우리 금융들은 IMF 외환위기 전에는 기업금융이 전체 자금운용의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금융 중심으로 운용을 해서
한때 우리나라 은행들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받았었죠. 재벌들은 은행으로부터 마음껏 돈을 빌려가지고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지나치게 확장하다 보니까 재무구조가 취약해서 평균 재벌들의 부채 비율이 400%를 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여기에 동남아에서 불어오는 금융위기를 맞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97년에 금융위기를 맞아서 30대 재벌 중에 16개가 쓰러지고, 또 시중은행이 8개가 4개로 통폐합되는 그 과정에서 실업자가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생기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은행원들도 수십만 명의 실업자로 전락을 했죠. 이런 경험을 겪고 나서 은행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은행 경영의 안정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기업금융이 80% 달하던 우리 은행이 계속 가계금융 중심으로 하고 기업금융의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기업금융의 비중이 무려 46%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은행의 경영은 안정되어서 은행원들의 직장 고용의 안정성은 확실히 확보되지만,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체 자금 조달 규모가 줄어드니까 금융이 해야 할 역할 중에서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다가 기업 대출도 새로운 벤처 기업들은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기업의 경영 능력이나 가능성을 평가해서 대출을 해주는 이런 선진화된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가능하면 안 하고 안전하게 담보 잡고 꼬박꼬박 이자 받는 방법으로 담보대출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그나마 담보대출 비중이 30%대입니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중에서 담보대출이 무려 70%가 넘는 이런 지나친 안전 위주의 경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대출 중에서도 업종별로 보면은 제조업은 아마 그 위험 부담이 크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지 계속해서 비중이 줄어들고, 아파트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업의 비중은 계속 높아지는, 그래서 우리 금융이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추기면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대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산적 분야,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자금 공급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으로 유명한 IMD에서 평가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국가 경쟁력은 금년에 27위로 평가되었습니다만 금융 부분은 그보다 훨씬 뒤진 33위에 불과했습니다. GM그룹 국제금융센터 비교지수, 여기에서도 이거는 이제 세계 금융산업 종사자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 금융 중심지의 인프라, 그리고 금융의 우수 인력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고 평가한 것이죠. 그런데 미국 뉴욕이 1등으로 788점인데 우리 한국은 33위로 668점,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금융에 대한 그 경쟁력 평가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에 대한 평가는 우리 경제 규모나 전체 경제에 대한 경쟁력 평가보다 훨씬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잔액은 융자 잔액의 1.1%에 불과하다. 그리고 창업에 실제 소요된 자금은 자기 자금과 보증, 융자, 이게 대부분이고,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 등 투자를 통한 조달은 1%도 안 된다, 0.6%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금융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우리 금융산업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금융산업엔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경제가 발달하는 나라로 옮겨가면서 유태인들이 중심이 된 중세 시대부터의 금융 전업 기업가와 금융 자본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활성화된 미국의 이러한 자본들이 다 모여서 미국의 전형적인 그 투자은행들이 대부분 유태인들의 그런 중심으로 해서 수십만 명의 금융 전업 기업가 군이 형성되어 있어서 은산분리를 적용을 엄격히 해도 산업자본이 금융을 경영하지는 않지만 금융을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해본 그런 전업 기업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금융을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안정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의 역사가 짧고 백여 조에 달하는 수백 조에 달하는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영 능력과 자금력을 가진 것은 산업자본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데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을 경영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재벌의 사금고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막다 보니까 주로 금융기관은 정부가 그 장을, 은행장을 임명하는 그런 관행이 오랫동안 내려와서 이것이 관치금융의 폐해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100% 정부 소유하고 있죠. 농협, 수협도 농협금융지주 수협중앙회가 100% 소유하고 있으니까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거고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같은 것은 국민연금이 제일 투자자고 또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런 구조 하에서 5년 단임 정권에서 5년마다 정권이 바뀌니까 은행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단 은행장으로 선임이 되면 자기를 선임해준 정치권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고 5년마다 정권이 바뀌니까, 그리고 노조와의 협력만 잘하면 경영에 트러블이 없다 하는 안전성 위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은행을 경영하려면 수익력 경쟁을 통해서 수익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노조도 설득하고 이런 적극적인 수익력 창출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안전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금융의 역할이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단적으로 나타난 통계가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R&D 투자가 미국의 8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수익력 창출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R&D 투자도 생기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할 텐데, 그런데 쓰는 비용을 인색하게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금융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금융기관의 주인이 없고 또 안정성 위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제일 취약한 분야가 이 벤처 캐피탈 시장, 모험 자본 시장이 지극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 가면 엔젤 투자자라든가 벤처 캐피탈 회사, 이런 벤처 기업의 자본 시장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코스닥, 코넥스 등 또 특히 약한 것이 M&A 시장이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 전업 기업가들이 두텁게 형성된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은 IT 산업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융산업의 상당 부분과 융합되면서 금융이 ICT 산업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핀테크 산업으로 바꿔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모두 모바일에 의존해서 거래를 하고자 하니까 은행에 요새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그러한 수요에 맞춰서 금융산업도 바꿔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 등에서는 핀테크 산업이 급속히 발달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경제 상황, 여건 변동에 뒤처지면 안 된다 해서 중국이나 일본이 이 핀테크 산업을 정부의 주도하에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여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핀테크 도입 지수를 보면 중국이 69%, 인도가 52%, 우리나라는 32%밖에 안 되고요.
또 국가별 핀테크 100대 기업 수도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는데 미국이 19이고 중국도 9개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 핀테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분야에 어떻게 하면 한국 금융기관들이 빠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이 ICT 산업과 잘 융합되어서 핀테크 산업으로 빨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금융기관들이 이것을 위한 투자나 노력을 왜 게을리 하느냐라고 실책을 하면 이분들은 규제가 너무 많아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 이런 답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의 규제가 1000여 건이 넘고 창구지도까지 하면 훨씬 많아서 이 규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핀테크 산업에서 경쟁력 확보하기가 어렵다. 특히 은산분리 원칙은 과거 산업자본이 금융까지 지배함으로써 우리 금융이 국민들로부터 돈 받아서 재벌에 상고화된다는 그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지나치게 이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핀테크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또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 산업이 다양하게 발달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ICT 분야 중심으로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은산분리에 관한 규제를 다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만이 은산분리 원칙을 비교적 강하게 지키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수십만 명의 금융 전업 기업가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고 그 금융 전업 기업가들이 핀테크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면서 세계 금융산업을 리드해 갈 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각종 규제, ICT 규제로 인해서 그 핀테크로 옮겨가는 것 자체가 제약을 받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은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가계금융에 너무 치우쳐진 우리 금융산업을 기업금융의 비중이 커지도록 옮겨갈 필요가 있고 또 수익력 경쟁을 금융기관들이 치열하게 벌릴 수 있도록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기업금융에 대한 지원 방법도 바꿔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금융산업의 주인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산업화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산업자본들 밖에는 수백조에 달하는 금융기관을 운영할 경영 능력이나 자본력을 갖고 있는 특별한 주인이 될 만한 계층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외환위기 이후 지난 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그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 속에서도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새로운 기업가로 형성된 ICT 분야의 새로운 기업가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산 규모가, 수익 규모가 한 1000억이 넘는 그런 기업군이 한 1000개 정도는 우리나라에도 생겨났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금융산업이 앞으로 결국 ICT 산업과 융합되어서 핀테크 산업으로 바꿔가야 하는데 그 분야에 가장 전문적인 경영력을 갖추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번 사업을 성공시킨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작은 규모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어 주어서 이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치열한 수익력 경쟁을 통해서 금융산업의 수익력을 높이고 해서 기존 금융산업이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로 가고 있는데 새로운 매개 효과 같은 걸 일으켜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것이 재벌의 사금고화되는 폐단을 막아야 하니까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되
대주주 자격은 엄격히 제한하고 또 대주주와 그 인터넷 전문은행과의 거래 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막으면서도 우리 낙후된 금융산업이 지금 우리를 훨씬 앞서가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은 적어도 추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규제 완화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 중에서 이런 산업을 하고 싶은 기업들이 자꾸 외국으로 나가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네이버가 결제 서비스나 보험 대출 증권 등 이런 핀테크 산업을 위해서 일본 자회사에 무려 7,500억을 투자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었죠. 카카오도 그라운드 X를 일본 블록체인 개발 자회사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험 자본 시장을 적극 육성해 줘야 합니다. 시중의 여유 자금들이 금융기관의 리더십 아래 함께 혁신적인 미래 산업에 과감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로서의 금융의 역할을 해야 되려면 다양한 형태의 엔젤 투자자, 벤처 캐피탈 회사 이런 것들이 육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M&A 회수 시장이 발전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은 물론이고 코넥스와 같은 다양한 그런 회수 시장을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통계표로 보면은 전체 GDP와 비교한 벤처 투자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대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정부 5개년 계획에서는 이것을 적어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는 높여가야 한다. 0.13에서 0.23으로는 높여가야만 우리를 앞서서 달리고 있는 중국을 우리가 추월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시급한 것이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문 인력이 갖춰야 할 요건은 여러 가지 창업 기업 중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산업 분야별로 또 새로운 융합의 영역에서 만들어진 산업에서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그 다양한 기업들의 신용을 분석해내는 능력, 그리고 IR, 인공지능에 기반 두어서 다양한 방법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갖춘 그런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권과 대학의 협력은 물론이고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모태펀드 투자가 그동안 중소벤처 창업 단계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대학이나 기업, 창업기업들에게 기계적으로 일정 금액씩 논아주는 형식, 이 방법을 이제는 지양해서 모태펀드도 이러한 성공 가능성을 평가를 해보고 그 가능성에 따라서 과감하게 큰 금액을 투자하고, 또 이것이 창업 때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려지는 창업 후 3년에서 5년 그것을 극복하는 단계에서도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M&A를 일으키는 그 계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창업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그래서 드디어 유니콘 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하고 10년 이내에 전체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 1조를 돌파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한 사례가 아주 작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금융개혁의 방향을 좀 더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또 좀 다루면서 중요한 중소벤처 창업을 위해서 우리 중소벤처 창업의 시장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떤 개혁이 필요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